네, 어제 새벽에 발표됐던 연준의 4월 FMC 의사록에서 연준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6월 F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부터 먼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네, 사실 오늘 한국경제 TV의 헤드라인 뉴스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일론 머스크가 사이비 교주다, 컬트라는 이런 표현을 썼죠. 폴 크루그만이 이야기했죠. 폴 크루그만 교수가 아주 한국경제 TV의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1회 때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모셨던 분인데요.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이비 교주는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속돼서 유입되는 사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경제 실상과 이렇게 종전의 이론이 맞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뉴노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는 일종의 마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드 이코노믹스라 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미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미국의 내부에서 종전의 이론과 그다음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빌 황, 괴슈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전통적인 학자라든가 이런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드 이코노믹스, BOODOO 이코노믹스에서 마교라는 표현을 미신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목에 이렇게 머스크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요. 오늘 주말이죠. 이렇게 전 앵커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회장님들이 계신데요. 가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또 특히 안경업에 기여를 했던 김태혁 회장님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 앵커 너무 이렇게 질문을 준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지금 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증시 호재입니까? 종결되는 것이 호재입니까? 대답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도 우선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전 앵커의 마음이고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꼭 좀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게 증시의 호재입니까?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게 증시의 호재입니까? 너무 또 살아나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네. 경제에 대해서 감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 완화가 지속돼야 네. 경기가 회복될 증시의 호재입니까? 아니면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증시의 호재입니까? 글쎄요.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과거 금융위기에 빗대서 네. 사실 테이퍼링 이게 추진이 상당히 좀 늦게 될 것이다. 금융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반기에 우리 코스피 전망하고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과거 금융위기 때는 한 4년 정도 이후에 나타났던 테이퍼링 문제가 네. 이번엔 1년 만에 테이퍼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분인데요. 과거에는 테이퍼링이 4년 만에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4년 만에 나타나기 때문에 테이퍼링 문제는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도 이것이 추진하기 어렵다. 금융 완화 지속된다. 한쪽으로 많은 분들이 진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금융위기는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금융사든 이런 게서 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유동성 위기면 시스템 위기로 가죠. 그다음에 시스템 위기면 실물 경제 침체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 앵커께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희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전 앵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주식하다가 주가가 자꾸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서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 돈이 부족하면
사실 맨 처음에는 돈을 갚겠다 한상춘 논설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권자라면. 네. 근데 신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그러면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전 앵커 돈 좀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전 앵커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죠. 네. 그러면 그게 일상생활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전 앵커의 일상생활이 흐트러지는 게 시스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위기가 되면 전 앵커 앵커는 조 전 사장님이 나를 언제 자를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건강이 악화되거든요. 네. 이게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위기는 대체로 보면 유동성이 돈이 말리는 문제에서 시스템 위기로 가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 침체된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청자분이 전 앵커분을 굉장히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희생 좀 해달라 하는 걸 이해가 훨씬 시청자분의 쉽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보통은 이제 테이퍼링 지금 거론되는 테이퍼링은 실물 경제 회복 직전에 보통 얘기합니다. 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 당시에는 위기 발생 4년 만에 테이퍼링 얘기가 났습니다. 2013년 그때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페드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리먼 사태에 대비하면 4년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과거의 상황을 빗대서 테이퍼링 얘기는 한 4년 후, 그 전까지는 금융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단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었다. 그리고 질병이 전염성이 강한 위기였다.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초기에 충격이 크니까 자 앞서 유동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됐죠. 더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는 전염성이 강한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켰죠. 인슈레이션 격리시켰는데 백신이 보급되면서 바로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백신이 공급되면 디스타이카파는 연계된다는 얘기, 연계.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6% 그다음에 이렇게 쭉 세계 경제 성장률이 5%쭉 이렇게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푼 상태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부처 경제 성장률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테이퍼링 문제가 1년 만에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궁금한 점이 왜 금융위기 때에는 위기의 위기인데 네. 사실 4년 만에 테이퍼링 문제가 얘기됐는데 이번엔 1년 만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보다 다른 점이 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백신만 그러면 인슈레이션 절연해서 디스타이카프에 연계되다 보니까 돈 많은 것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니까 테이퍼링 문제가 빨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을 생각하면 우리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경제 현상이 앞서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 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을 추진하면 9에서 1년 후에 사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스 그랭그 테스트라든가 그러면 통화정책 시작은 아무리 빨라도 9개월입니다. 네. 미국의 페드에 보면.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황 보고 하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9개월 이후의 상황을 가만히 선다. 이 문제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 위기가 풀려가는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통화정책도 변하는 거다. 경제 실상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화정책의 금리위기 극복과 함께 변화되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월 말에 무제한이죠. 금융위기 때에도 무제한, 브라운식 방식을 취했죠. 근데 경제가 살아납니다. 물가도 좀 이렇게 히트합니다. 그런 선시트. 자 이제 무제한 통화 공급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주겠다. 태양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태양은 떴다가 내려갑니다. 일몰 시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 완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외국 현상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정을 해야 되니까 왜냐 위기는 체력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하는 겁니다. 단기금 올려 설비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금리는 내쳐. 그러다 보니까 자 중앙은행 대조조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채 매도, 돈 공급, 장기채 매입, 장기채 금리 내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설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하는 겁니다. 위기를 완전히 극복을 지적 체력을 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제 돈은 이제 공급적으로 겠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요. 이런 수순을 거친다. 이런 수순 것도 위기의 성격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추진하면 증시 악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고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과연 이것이 증시의 악재냐, 호재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테이퍼링은 위기가 건전하게 극복된다는 증표입니다. 조 이렇게 볼 때 경기에 살아나니까 테이퍼링 작년에 돈 거뒀던 걸 환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테이퍼링을 증시의 악재로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 테이퍼링 처음 나오고 증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들을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다. 왜 오늘 주가가 아까 서 이사께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했습니다는 기본적 전제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어제 가장 최대 관심사로 많은 사람이 거론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증시가 반드시 악재다. 그다음에 증시가 반드시 악재로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사실 어제도 이제 한국사 스포닝 머니포스트 기자가 나한테 질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 3, 4일 전에 JP 모건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오늘 이제 JP 모건이 코스피 3,500 전망을 했었죠. 이렇게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아마 한국 시장을 점검할 때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세미나 같은 데도 자주 이렇게 해서 직접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에 나오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최근에 설명을 안 갑니다는 설명에 나와서 이 코스피 전망치라든가 이런 걸 쭉쭉 지수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설명회에서 최근에 어떤 설명회에서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4,100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금융 완화라는 것은 일종의 위기 상태를 받았을 때 마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받았으면 상처가 아주 아픕니다. 그 아프기를 하기 위해서 진통제 마약 주사를 놓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렇게 깨어나면 자생적인 깨어나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게 리질런스입니다. 경제 보골력입니다. 그런데요. 금융 완화 계속해서 넣는다.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고 금융 완화 계속해서 넣는다 하면 그만큼 경제 보건력이 마약에 취해서 경제 보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면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또 외신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에서 보면 왜 금융 완화가 지속되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4,100 갈까? 그러면 한국 경제가 그만큼 건전할까? 하는 측면을 이렇게 퀘션을 그리는 거거든요. 위기 극복은 가장 중요한 게 주가를 상승하는 것보다는 리질런스 경제 복원력 시키는 겁니다. 뭐든지 그 위기의 본질은 체격을 위기 사태 어떤 시기든 위기 사태에 왔다는 것은 그 환경이 그만큼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이 그만큼 적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 적응해 가는 것이 경제 복원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왜 테이퍼링이 증시 악재입니까? 금융 완화가 오랫동안 지속돼야 왜 증시에 호재만 됩니까? 이런 측면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테이퍼링이 추진할 때는 경제가 위기가 코로나 위기가 건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네. 증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기의 단계가 바뀌니까 작년에 아주 nobody knows 세계 증시가 무너졌습니까? 경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제한 통화 공급이죠. 무제한 통화 공급일 때에는 금리가 낮추니까 미래 기대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업종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가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왜냐?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 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인플레가 뭐 정도 문제가 있고 누가 일시적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작년에 대비해서는 작년에 디플레든가 스태그플레이션이든가 각종 안돼 인플레 문제가 얘기 나오는 거는 경제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경쟁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이 정상화되면 정상화에 맞게끔 주도 종목이라든가 주도 업종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펀더멘탈,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돈의 힘에서 올라갈 때보다 자 경제 펀더멘탈은 그렇게 빨리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펀더멘탈 개선되지 않으니까 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 가지고 이제는 긴 호흡 빨리 종목 왔다 오늘도 뭐 이게 아니라 긴 호흡 가지고 경제가 개선되는 걸 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긴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경제 실상에 반영된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 이제는 테이퍼링 추진하면 어쨌거나 시장 금리는 그때 뭐 하루 일벼다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1% 밑으로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2% 근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에 많이 혜택을 받았던 신흥국, 취약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4월 10일 이후부터 외국 자본이 지금 13조 원 정도 빠지고 어제도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신흥국들은 자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금리 저물가인데 이제 물가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 많은 사람들은 빚 많은 기업이라든가 빚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되는 거죠. 거기는 테이퍼 텐트럼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왜 코로나 위기는 이렇게 테이퍼링 문제가 금융위기 때는 4년 만에 했는데 자 지금 1년 만에 하는가? 이것은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노바디 노스 초기 충격이 있기 때문에 돈을 왕창 뿌리고 시스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붙이면 바로 경제 성장이 되니까 사실 테이퍼링이 1년 만에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위기 때 4년 정도 후에 이렇게 테이퍼링 얘기했기 때문에 금융화는 지속된다. 줍줍 이렇게 할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이 증시 악재다. 악재는 아닙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는 진폭입니다. 다만 사실 이 경제 상황 극복과 함께 통화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네. 주도 업종이 바뀐다. 또 주도 국가가 바뀐다. 혜택을 보는 국가가 바뀐다. 그리고 뭐냐? 거기에 따라서 빚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바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4월 FMC 의사록에서 연준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6월 FMC 회의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서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닛 앨런이 대해서 어떤 방송 진행자가 사실 앨런의 실수다 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지금 정확히 그분이 인식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파월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가는 게 지금의 테이퍼링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만큼 페드에서 양대목 회당되는 물가가 4월 달에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나 있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물가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파월과 합창이라 하듯 카플런 이렇게 달라스 총재를 제어하고는 전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고용지표도 사실상 4월달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신규 실업 청구가수가 100만 명 예상하다가 26만 6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부진이다. 금융 완화 지속된다. 주가는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그게 상당히 잘못돼 있죠.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실 전문직은 버터렉,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계층은 지원금이 많이 되니까 커브라 역설에서 사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측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 문제에 신규 창업자 수가 고용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 배경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월 페드 전망서부터 왜 성장률은 굉장히 높여놓고 왜 페드 입장에서는 금융화를 지속할까? 그래서 경기 상황과 통화 정책 간에 아까 경기 상황대로 통화 정책 가야 되는데 시장의 의심은 페드의 전망치는 쭉 올려놓고 자 금융화는 지속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미스매치 현상이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타는 페드와 파월 입장에선 이게 증시 오히려 자 경제는 빨리 올라가는데 당신네들은 옛날 코로나 직후에 무지한 마약을 뿌릴 때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거꾸로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일리스크 꼬리 위험으로 되면서 페드라든가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결국 어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4월 FNC 이사락에 당신이 인플레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이 2020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테이퍼링 추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는 이제는 테이퍼링을 전제로 해서 금융 완화를 주장했었던 사람도 코스피 4,000, 3,600, 4,100 하는 사람도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존대어를 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이제는 금융 완화 지속된다 하는 예상에서 테이퍼링 시기가 언제 가느냐 이 문제를 전해댔지 않습니까? 엊그제이었었는데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월가 입장에서는 자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이퍼링 시작했으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추진할까 하는 측면에서 월가에서 최대 관심이 되는 것이 6월달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다른 뭐 인도 증시가 대만 증시가 뭐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 관계없이 사실 최대 이렇게 월가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항상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좀 특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좀 의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있을 6월 페드 회의 결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페드의 수정 전망치입니다.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그 3월 회의가 작년 12월 우리가 이제 1년에 4번 정도 페드는 경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12월에 올해 전망치 3.2%죠.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이것이 크게 6.4%를 올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페드의 예측력 문제가 3월부터 제기됐던 겁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은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당신들 통화 정책은 왜 이렇게 금융 완화가 되느냐, 미스매치가 않느냐. 더더구나 통화 정책은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인데 그러면 미래 전망치를 그렇게 개선시켜 놓고 왜 금융 완화부터 이렇게 금융 완화는 지속될까 하는 게 3월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전망이 다음 달에 이거 회의 이제 전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위에 성장 여건을 변동시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거 이제 같이 보시죠. 네. 3월 초에 파우치 소장이 다 하시겠습니다. We are almost there. 자, 팬데믹이 종료 상황이 왔다. 이게 성장 여건에서 획기적인 성장 여건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 보급이 3월부터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슈레이션 절연해서 연계 경제를 되면서 경제 활동이 빨리 재개되고 있습니다. 뉴욕만 하더라도 오늘 좀 감격스러운 장면이 뉴욕대의 딘지은 졸업식에서 아마 마스크를 벗고 사진 찍은 장면이 각종 외신을 통해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큼 학습고도했습니까? 그리고 3월에 비해서 1조 9천억 아직 대규모 인프라 계획은 의회에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1조 9천억은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 여건이 3월 전망에 내놓을 때보다 성장 여건이 밝은 바뀐 점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4월달 FOMC 의사록이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시사했던 것은 6월 경제 전망이 돼서 자 지금에서 시장에 뉘앙스를 주지 않고 시그널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인플레 경기가 뭐 완만하다. 그 다음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고용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갈 때는 6월 전망에 지금 아마 6월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에서 6.5%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월달 페드의 전망치 보면 7% 넘게 될 때는 자 이 전망치가 나오는데 3월 전망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는 전망을 쭉 끌어놓고 금융 완화 갔던 게 이게 리스크를 작용했습니다는 자 지금 입장에서는 인플레 일시적이다, 고용이 창출이 안 된다, 경기 회복이 느리다 이런 측면에서 갈 때 6월 전망치가 7% 넘으면 지금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다 7% 넘었습니다. 네. 그죠? 전부 7% 넘었습니다. 골드만삭스 9%까지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7%가 나올 때는 시장에 테이퍼링을 시그널 주지 않고 갔을 때는 정말로 그때는 파월과 FOMC 인사들의 카프라는 지역은
굉장히 책임론 입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달 페드 의사락에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 준비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 또 하나 봐야 할 부분들이 연준 위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부분인데 이럴 때 저희가 닷 플러시라고 하는 점도표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 덧 플러트는 네. 경기 전망과 함께 1년에 4번 발표죠. 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의사락은 FOMC 회의는 1년에 8번 합니다는. 네. 그때마다 점도표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4번 한다, 전망과 함께. 그래서 점도표는 아시겠습니다는 FOMC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가 되고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항상 정원이 차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18명이 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점도표가 자 작년 12월 달에는 12월 달 보면 2011년 이렇게 동결원은 많이 이제 빠졌네요. 이런 것이 좀 길어가지고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 10월 점도표에서 2021년 올해 전부 동결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1명 정도 금리가 인상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5명 봤습니다. 3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3월로 보면 올해의 동결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1명에서 4명 증가, 3월달 점도표에서 2020년에서 5명에서 7명 이상. 네. 근데 지금 우리 아까 이렇게 이번에 테이퍼링 나오고 나서 금리 테이퍼링의 구체적 액션 시점은 내년 1, 4분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월가의 견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6월 점도표에서는 경기 전망과 함께 일부에서 얘기하는 2021년 금리 인상 견해 이런 것이 나오느냐, 의사를 나오느냐 이런 것도 시청자분이 테이퍼링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에 이렇게 예측할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테이퍼링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 단계라고 불리는 OT,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과연 6월 FOMC 회의에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이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작년 9월 달에 FOMC에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벗어나는 부분은 자, 기간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예상치보다 목표치보다 낮지 않았느냐. 네. 평균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겠다. 금융가라 오케이 지속 이렇게 되는데 4월 물가를 계기로 해서 요 평균 물가 가지고 물가를 관리하는 선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균 물가제 가지고 자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 이렇게 된다. 그거는 사실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얘기고요. 이미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자 평균 물가제 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 수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완화해서 정책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 무제한 작년에 진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질병의 원인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금융위기보다 보다 더 많이 돈을 풀렸지 않습니까? 무제한 통화 공급의 원칙을 취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테이퍼링 나와야죠. 마약을 줄이자 리질런스 복원되고 경기가 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죠. 그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설비 투자에서 이렇게 인프라 확충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을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이 주사이드가 된다. 재정이 주사이드가 된다. 그리고 재정이 주사이드 되니까 자 미국에서 보면 페드의 역할보다는 제닛 옐런의 역할 이게 중시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 완화보다는 재정 정책이 주가 된다. 근데 재정 정책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인프라 계획청 한 4조 달러 정도 이렇게 하면 자 미국 돈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 금융위기 때 bonanza 이펙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때 혜택을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돈 풀어서 혜택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 좀 돈 좀 내시오. 근데 밑에 사람들은 위기 극복하더라도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고용시장 참여하기 어렵죠. 이 사람들은 스케일링 이펙트 때문에 자 그래서 법인세 인상, 자본세 인상 이렇게 나오죠. 부유채 이자에서 나오죠. 이런 측면이거든요. 자, 근데 이 자금은 어디다 쓰는 거냐? 어디다 써? 재정은 사실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물가가 장기채가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페션 트위스트 하는 거거든요. 어페션 트위스트. 단기채 올려 그다음에 장기채 내려. 이렇게 해서 단기채 올라가면 자산 거품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잡을 수 있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거 방지하고 네.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인하면 자 장기 부양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투자 유도에서 성장 기반 다서 서스테이블한 그로스 베이스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 지금 정책 묘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항상 이 통화에서 재정 역할로 넘어가느냐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의 역할로 넘어가느냐 주무부서가 페드에서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부로 넘어가느냐 하는 입장에 그 임계점에 놓여 있는 통화 정책상으로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 네. 오퍼레이션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오면 페드의 역할 파월 의장은 줄어들고 제닛 옐런이 부각된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런 기로가 있는데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집값이 올라간다 하면 거기에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 인프라 확충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거 잡아줘야죠. 그렇죠. 잡아줘야죠. 잡아줘야죠. 전문가들 금융 완화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아줘. 마약에 계속해서 치약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약에 계속해서 치염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주체별로 감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취약, 보틀렉이 되는 것. 그러면 현상을 옳게 봐줘야죠. 마약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마약을 깨게 한다. 테이퍼링? 오케이. 그래서 OT가 6월 달 회의에서 나오면 테이퍼링의 시기는 앞당겨진다. 네. 그래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이 12월 전망에도 한 사람이 나왔던 그 부분이 3월 달도 좀 땡기고 나오고 6월 달에는 더 2020년에 금리를 인상하는 사람들 FOMC 의사들이 본인은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점도 배상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예.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의 직전 단계로 여겨지는 OT가 과연 6월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달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또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발언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슈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네. 파월 입장 곤란하겠죠. 저도 뭐 이렇게 신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는 제가 한국은행에 출입 기자를 하면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이미 4월 FOMC 의사락에서 테이퍼링 얘기할 때 당신 지금까지 뭐라고 하시냐? 물가 연상 일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진짜 일시적이냐?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고용 창출 목표 2에서 3년이 걸린다는데 지금의 고용시장의 버틀렉 현상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돈만 세리 넣으면 되겠느냐? 하는 네. 저 각도에서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앨런의 실수가 아니라 파월의 실수다 하는 이런 쪽으로 오히려 파월의 고집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FOMC 이사들의 합창이다. 그래서 이런 쪽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왜 그렇게 고민이 깊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조기의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에는 페드에서 가장 치역적으로 하는 1929년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1929년 자 1920년대, 2020년대 100년 만에 이렇게 기술주의 대폭락.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트웨니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인데 조기의 테이퍼링 치료는 대공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 이게 그때 당시 페드의 의장인 에클스가 성급한 판단에서 경제를 대공황 상태에 몰아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이렇게 통화 정책은 쉽게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의 불가역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라든가 FOMC 이사의 합창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에서 그런 쪽으로 디펜스로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화 정책의 한계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정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무르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갈 거로 보이고요. 자, 이제 마침내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죠. 네. 마침내 우리가도 이제 많은 분 지난번에 그 크라우드 부충제도 통화라든가 이런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가 늦지 않았다 하는데 오늘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 의사락은
그 마지막 문구 수정할 때 FMC의 최고 수장인 파월 의장을 보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당신이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 했는데 의사록에서 이렇게 딱 나온 얘기 가지고 맞지 않아? 정성적으로 평가해. 내 입장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클라이드 부총재가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도입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도입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미국 사회의 건전한 사회다. 건전한 사회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러니까 밑에 사람들 다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다원적 사회이지 않느냐. 그리고 현명하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다. 나쁘는 대로 부정적으로 평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최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파월의 교체 문제도 어렵다만 네. 이 문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자들의 질문쟁의 집중적 대상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다른 국가들, 특히 신흥국도 취약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타 국가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 된다 예측하지 마세요. 네. 그냥 투자는 다가오면 대비만 하면 됩니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4,100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네. 이 장면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JP 머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랑 같이 홍콩 사이스모즈 기자랑 같이 얘기할 때 4,100 얘기하는 게 인하우스 개념이냐 개인 자신의 경험이냐. 그러면 제도권에 있는 금융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이런 설명에 가서 4,100, 4,000 얘기하고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이 설령 4,100, 4,000 맞았다 하더라도 맞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모든 상황을 이게 복잡한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더라도 빨간색의 증시 호재를 했다가 호재 악재를 했다가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사실상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 4,100, 4,00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2008년, 2009년에 그때 코스피가 1,300의 금융위기 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대학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십니다는 1,300 얘기가 딱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전부 쪽집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월가에서 저희들이 이 복잡한 사항을 어떻게 다 예측을 해서 정확히 맞췄느냐. 어쩌다 한번 맞춘 거지 예측에 쪽집게냐 하는 네. 측면이거든요. 그거를 그분들의 견해도 인정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시는 해외 시각에 있어서는 그런 쪽에 의문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9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이것도 정책 결정이 FOMC 멤버들이고 FOMC 멤버들도 파월과 예를 들어서 제닛 앨런 간에 그건 재무장관이지만 서로 견해가 엇갈린 상태에서 사실 9월이냐 10일이냐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많은 측면에서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권에 있어 어떤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코스피가 몇 포인트 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아주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하나 얘기에 따라서 이렇게 명암이 얼마나 엇갈립니까? 워렌 버핏도 지금까지 투자의 구류지만 다우지수가 언제 갔냐, 얼만큼 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이 테이퍼링도 또 이런 문제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하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그에 맞게끔 주도 업종만 바뀌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테이퍼링은 악재다 이런 시각으로 금융완화는 호재다 테이퍼링은 악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망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내가 4,100이 맞았다 이렇게도 의미가 없다. 네. 우리가 결국 다가오면 테이퍼링이 다 걸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러면 미리 그 환경에 대비하는 게 통화정책이고 그다음에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 투자 전략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연준의 4월 F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테이퍼링을 악재라고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과연 이게 증시에 정말 악재로만 작용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적확한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